자, 오늘은 나이사 뉴스룸 시간입니다. 뉴스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아주 핫한 주제죠. 요즘에 소두증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없죠. 네. 강양구 기자가 좀 아나? 조금 알걸? 아니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나불나불 거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저기 모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 가장 언론에서 지카 바이러스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가장 바쁘신 분을 어렵게 모시진 못하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네. 이지갑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재갑 교수님, 저기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한림무대에서 지금 감염내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메르스 때 잠시 활동했다 조용히 있었는데 지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병원에 계시죠? 예, 한림무대 강남성심병원에 있습니다. 강남성심병원. 아니 근데 거기 계신데 왜 이렇게 맨날 언론에 나오세요? 여의도에서 가까워서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지형적 요건이 딱 맞는군요. 또 예. 인물도 괜찮으시고.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잘하시죠. 네. 근데 저기 메르스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또 일치월장 하셨어요.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카메라 마사지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카메라가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앞에 딱 앉아 계신 모습. 그냥 저기 이재갑 교수님도 우리 크루의 한 분으로 그냥 합류하시죠. 청해주시면 영광인데 네. 매번 말만 해주시고 청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청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하자는 얘기만 하시고 연락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요? 오늘. 그러면 제가 지금 있는 크루 중에 한 명 급히 자르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바로 연결. 한 명으로 추가할 수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소두증 공포를 일으킨 지카 바이러스. 이게 왜 지카 바이러스는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죠. 이게 새로 발견된 거예요? 새로 발견된 건 아니고요. 1947년에 이제 문헌상으로는 처음으로 그 원숭이에서 발견됐었다 그러고요. 네. 이름에 원숭이들이 늘 문제네. 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산발적으로 아시아권에서 발생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07년도에 이제 북태평양 지역 필리핀 근처에 있는 데서 한번 야발리랜드라 그래가지고요.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쪽에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남태평양 쪽에 있는 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한 2만 9천 명 정도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태평양에서 남태평양으로 계속 그 동쪽으로 계속 지금 진전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남미 쪽으로 넘어온 거 생각이 되는 그 패턴이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국가,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죠. 멕시코도 발생했으니까 중남미 국가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작년 이제 말부터 이제 이 지카 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더불어서 이제 소뇌증 아이들이 소두증 발음이 꼬이네요. 소두증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WHO에서 이제 2월 초에 이제 폐익이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를 이제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지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유래한 말? 그 우간다에 그 지카 포레스트라 그래서 지카 숲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 원숭이를 잡아서 검사했더니 바이러스가 검출돼가지고요.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요즘에 그 소두증하고 지카 바이러스가 진짜 연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다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이제 어쨌든 50년이 전에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리고 꽤 그 감염자들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브라질에서 소두증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주목을 하게 되고 또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지카 바이러스랑 소두증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정도인데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마 연관이 있을 거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소두증이 의심돼서 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산을 했었던 아이들 있잖아요. 태반. 아이에서 뇌를
뇌하고 뭐 전신 조직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바이러스가 실제 검출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실린 논문에 보게 되면 그 유명 학수지. 예. 거기 뇌 조직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전자현미경을 봤더니 전자현미경이 이제 뇌 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실제로 전자현미경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망한 아이들이라든지 사망한 사람들 뇌에서 이게 검출되는 거 보니까 일단 어떻든 바이러스가 아이한테 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 대부분 사망했거나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으니까 이제 뇌염을 일으키면서 사망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충제가 소두증의 원인 아니냐 이런 괴담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은 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두증의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거든요. 화학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라든지 유전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산모에서 있는 경우에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거여서 가능성을 두고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두증의 아이들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봐서는 일단은 이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충제보다는. 근데 왜 이렇게 브라질에서만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브라질에서도 이제 적도 쪽에 가까운 북동부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기도 뭐 계속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뭐 브라질이 워낙에 좀 남미에서 제일 넓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도 많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모기의 노출에 의한 환자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순모기가 이제 뭐 댕기열도 일으키고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감염도 일으키는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댕기열이 엄청나게 이제 아웃브레이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모기의 생태계 자체가 좀 좋아진 것. 그래서 이제 북반구 쪽에서는 이제 댕기열이 유행을 하고 남반구에서는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카 바이러스는 뭐 아까 60년 전부터 발견이 된 건데 최근에 그러면 바이러스의 그 뭐라 그래요? 농도라 그럴까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는 혹시 무슨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모기랑 연관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연관이 있을 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JYP 표정은 막 던지는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순모기의 이제 분포 정도가 이제 남미뿐만 아니라 천천히 이제 그러니까 북반구로 북상하고 있고 남반구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흰줄 순모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열대에서 자라는 모기인데 그게 이제 온대 지역에서도 지금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에 해당되는 모기들의 생태계가 지구 온난화 더불어서 좋아지고 있는 것, 또 모기가 워낙에 생존 능력과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원래 이제 순모기들이니까 숲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기들이 도시 생활에도 적응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측면은 환경 파괴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댕기열의 확산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볼 때 특히 이제 개발이 최근에 심했던 국가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글을 많이 파괴했거나 아니면 뭐 리조트를 대규모로 건설했거나 뭐 이러다가 또 이제 2008년 같은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러면서 공사가 중단된 지역들도 많고 뭐 이런 지역들 리조트 개발하면 리조트는 번듯하게 짓지만 주변에 폐기물로 막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물이 고일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서 모기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공간 이제 그런 환경이 도시 주변 또 리조트 주변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환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브라질이 월드컵이랑 올림픽이랑 준비하면서 막 환경 파괴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나 보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농담을 던지면 다 그렇대 막. 정말 맞는 게 지금 한 논문에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제 브라질이 2014년도에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월드컵 때 아마도 14년에 월드컵 있는 시기에 그때 그 아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쪽인 선수들과 그쪽에 아웃브레이크 있는 선수들이 남미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영향들도 받고 있고 그래서 요 최근에 브라질에서
뭐 월드컵이라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세계 육상대회도 열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매년 또 카니발도 열리고 그리고 올해 이제 올림픽까지 하면서 난개발이 있을 만한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아닐까라 분석하는 그런 기후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겁나는데 이거 국내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런 모기맥의 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모기가 이동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이제 만약 국내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있는 흰줄순모기랑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토착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댕기열 환자가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1년에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지카 바이러스는 뭐 한두 명 아직 보고된 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내에 있는 모기에 사람이 걸려와서 그거를 모기에 전파시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모기가 이제 넘어오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이집트 순모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이집트 순모기는 아직까지 열대 지역이랑 아열대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고 국내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는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모기가 비행기에 우연히 타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도 많이 전파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봐야 있을 수 모기가 사람을 감염을 일으키고 또 사람이 다른 모기한테 전파시키고 이런 어떤 고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고리가 이루어지기에는 우리나라 자체 흰줄순모기의 양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더 전파를 잘 시키니까 더 이제 벡터로서 더 훌륭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이집트 순모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자생적인 사이클을 만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교수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걱정하는 대목 중에서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성관계라든가 뭐 수혈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 건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약간 좀 과한 겁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파가 된 사례가 아주 많은 거로 생각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실제 전파 사례가 확인된 경우는 일단 성관계로 전파된 사례는 실제 확인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수혈로 된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랑 폴리네시아에서 아웃브레이크 있을 때 이제 환자들 헌혈했던 사람들 피를 뽑아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를 했더니 3% 정도가 수혈하는 피에 감염됐던 게 확인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걸러져서 그냥 수혈이 됐으면 그거로 이제 전파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낳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침이라든지 소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전파시킬 수 있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고 어떻든 간에 이제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들, 특히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좀 더 오랫동안 배출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이제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콘돔을 꼭 사용하라 정도의 권고 사항들이 아마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7시에. 그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욕을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자들은 3개월 정도 이제 성관계 맺지 말아라. 또는 콘돔을 반드시 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산부가 있는, 그러니까 성파트너가 임산부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는 절대 성관계 하지 마라. 또는 콘돔을 꼭 끼고 해라. 이렇게 미국에서도 권장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좀 확실히 할 게 일단 메르스나 에볼라랑은 다르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29,000명 발생했을 때 사망자 숫자는 보고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이 정도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논문 분석을 보게 되면 중증 감염 환자들이 한 70여 명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 이제 뭐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신경학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사례가 40내 정도 있었다라는 보고는 나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발생 지역,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서베일런스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뭐 브라질이나 주변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던 지역에서 길랑바레 증후군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고,
일부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도 받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신경학적인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일부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그 사망자 보고에 대해서도 이게 지카 바이러스 단독인지 아니면 댕기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해서 감염되면서 상태가 나빠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말씀 나눠보니까 왜 TV에 요즘에 자주 보이시는지 알겠네요. 아니, 뭐. 나머지 그런 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물으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건 네. 뭐, 이건 같이 대본 보면서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일 좀 발표가 있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카 바이러스가 제2의 에볼라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막 가끔 보여요. 거기에 근데 대해서는. 에볼라는 사람 대 사람 전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접촉에 의한 감염이고, 중증도가 아주 높아서 사망률이 한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50에서 70%까지 올라가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가 주는 공포감보다는 덜하긴 한데, 이게 어쩌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이 감염된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니까, 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고 의료시설이 충분히 있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아주 막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발병한 바로 입원시키고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모기가 이렇게 물고 다니는 건데 모기를 다 죽이기도 쉽지도 않고. 죽일 수 있었으면 벌써 죽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모기 확산세가 이제 심심치 않고 상당히 지금 몇 년 사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라 쉽지 않고요. 또한 이제 요새 모기 방역을 열심히 하겠다, 모기 살충제를 뿌리겠다 얘기를 하는데 모기가 상충제 일부를 이제 어떤 한두 종류를 뿌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성을 금방 획득한다고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역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기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일반 시민들이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은 주로 남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위험 지역 여행을 안 가시면 일단 안 걸리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 여행 지역이 가격이 좀 싸서 요즘에 땡기더라고요. 예. 브라질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이제 모기에 안 물리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노출 최대한 삼가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모기 기피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피부 노출됐을 동안 열심히 뿌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모기 기피제도 보통 한 번 뿌리면 끝이 아니라 3-4시간 간격으로 계속 다시 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선크림 1시간만 다시 바르는 것처럼 모기 기피제도 꼭 그렇게 3시간 간격으로 풀어서 발라주셔야 되고. 그 모기 퇴치제가 효과는 있다고 인정이 되는 제품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DET 성분해서 몇 가지 성분이 이제 임산부에서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 또 DET를 뿌리게 되면 모기 물리는 걸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모기장인데 그냥 단순 모기장이 아니라 퍼메트린 같은 이제 살충제가 발라져 있는 모기장에서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집트 순모기나 순모기 계열들은 주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른 아침이나 점심, 낮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로 사람의 활동 시기랑 모기의 피를 빨아들이는 시기랑 좀 일치하기 때문에요. 낮에 숲이라든지 좀 모기가 많이 있을 만한 공간에는 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시원하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제대로 돼 있거나 이러면 이제 모기 활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낮에 계실 때는 주로 좀 선선하고 시원한 실내에 계시면 조금 모기 물리는 거 덜 할 수 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낙타 같은 건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이거는? 이게 동물. 아니,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직도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요. 베르스 때문에. 네. 낙타는 다른 것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군요. 네. 이재학 교수님도 알고 보니까 쭈니 계열이야. 같이 마주 앉혀놓고 이거 배틀 한번 시키고 싶어. 설명 너무 깔끔하게 잘하셔가지고요. 끝으로 백신 개발은 어떻게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라비 바이러스 계열들에 대한 백신은 이제 확렬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댕계열이 시판이 이제 예정돼 있어서 플라비 바이러스 계열에 대한 백신 연구는 좀 상당히 진척은 돼 있고요. 지카 바이러스는 또 아직까지는 이제 혈청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후보 물질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이제 과학자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되고 그런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종료되려면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될 거고 빨리 백신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모기에 물리지 말라는 너무 뻔한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재갑 교수님이 정말 설명하시는 게
갑이네 갑. 네. 야,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TV에서 자주 뵐게요. 아니 크루로 모셔야 자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이건 뭐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마치 여기 모신 분만큼 답을 들었어요. 대개는 전화 연결이라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 몇 마디 물어보고 끊는 게 정석 아닌가? 그리고 이재갑 선생님이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굉장히 바람직한 전문가의 자세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간에 전달해 보려고 하는. 제가 메르스 때도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엄청 바쁘실 때도 네. 전화를 걸면은 네. 반드시 콜백을 하시고 하... 또 얼토당토하는 질문에도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야.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좀 하지 마. 아니 근데 무조건 물어봐야지. 그게 얼토당토한 질문인지 아닌지도 저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조 출연해주신 우리 새로운 크루 이재갑 교수님 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면서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